네, 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의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평생 병원비를 한 사람당 얼마나 쓰시는지 아시나요? 그 통계청 자료에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60세 이후에 쓰는 병원비가 전체의 60%입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전까지는 40%밖에 안 써요. 평생 쓰는 병원비가 우리나라 국민은 인당 평균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4천만 원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뭐 평생 쓰는 거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혼자 쓰는 거라는 거죠. 어차피 배우자도 있잖아요. 근데 나이대가 그게 은퇴한 뒤부터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데, 배우자까지 합치면 내가 쓰는 비용의 2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4배로 뛰죠. 게다가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면은 그 전까지 몰랐던 갑자기 병원비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쪽에 대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지 되는데, 이 병원비 부분 쪽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죠. 그래서 건강보험 부분 쪽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 직장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신경도 안 쓰죠. 회사에서 알아서 뛰어가고 매년 4월 달 되면은 정산이라 그래가지고 또 한꺼번에 또 1년치를 받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뛰는데, 퇴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하게 되면은 이게 피부양자로 가야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훨씬 적어지는데, 피부양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피부양자들조차도 조건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 결국 지역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역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직장 보험료보다는 이제 비싸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내주는 것도 없고 내야 되는 데다가 재산이 다 들어가고 그 세대 내에 있는 사람의 소득까지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부분 쪽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은퇴하면 바로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퇴하면 바로 옮겨야 되거든요. 건강보험 문제를.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문제 부분 쪽을 어떻게 할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피부양자로 갈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피부양자로 가려면 피부양자 조건이 있어요. 피부양자 조건의 제일 첫 번째 부분 쪽은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옮길 데가 없으면 뭐 어차피 피부양자로 갈 데도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신 분이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그런 부분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부모님, 그 다음에 내 자녀, 이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예를 들어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외손녀한테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부양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가족 중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소득이죠. 대부분은 여기서 걸려요. 왜 걸리느냐 하면, 소득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게,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은퇴한 뒤에 소득이 하나도 얻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등록을 하면 일단 돈을 버시면 안 돼요. 비용 다 빼고 나서 수입이 하나도 없어야지 가요. 1원이라도 있으면 안 갑니다. 세무서에 1원이라도 잡히면 그분은 피부양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필요 경비를 다 빼고 그러고 나서 1년에 500만 원 이하로 버셔야 돼요. 이게 수익 기준으로는 얼마가 되냐면은 1,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수입이 500만 원이 아니라 수입은 1,400만 원인데 기본 공제 같은 걸 빼고 나면은 순수하게 받는 것은 500 정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어떤 분이냐면 보험 모집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원 강사분, 그 다음에 학습지 교사분, 이런 분들이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수입이 나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제일 크게 이슈가 되는 거, 어르신들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서 임대료를 가지고 노후를 보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무서만 신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청까지 신고를 해야지 소득에서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갔을 때 피부양자로 갈 수 있어요. 연간 1,000만 원이면은 월세 소득을 얼마나 받아야 되냐면 연간 2,400만 원 정도 받으셔야 돼요. 그 이하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냥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사업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연간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월세 한 1,200? 이 정도 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신고를 하면서 다른 불이익이 또 있을 수 있고 제약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 쪽을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소득이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자나 배당이나 다른 소득도
연봉도 연간 3,400만 원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걸리는 부분들이 공무원 하셨던 분, 교사나 교수님 하셨던 분들, 군인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 액수가 커요. 1년에 3,400만 원이 넘거든요. 다 못 갑니다. 그래서 피부양자에서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이 조건도 맞췄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제는 재산을 봅니다. 재산을 보는데 재산은 좀 간단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세 가압표 기준으로 5억 4천 이하면 괜찮은데 5억 4천이 뭐냐면 공시지가는 대부분 확인해 보시죠. 주택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약 집이 9억 원 정도면 되는 거예요. 9억 원 이하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럼 9억 원 넘으면 안 됐냐? 가압표 기준으로 5억 4천에서 9억 원 그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9억 원에서 15억 원 이 사이에 있는 경우도 소득이 없으면 돼요. 연소득이 아까 소득 체크해 보셨는데 그거보다 더 적어서 연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15억 원이 넘는다 그럼 아예 포기하세요. 피부양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이 세 개를 통과해야지 뭐로 갈 수 있느냐 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등재하느냐는 이제 그 가족의 사정에 따라 이제 많이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부양자로 그대로 옮길 수 있으면 건강보험 문제는 그래도 많이 해결된 거예요. 해피한 케이스죠. 나머지는 싸그리 다 어디로 가느냐? 한 가지라도 안 맞으면은 전부 다 지역 가입으로 갑니다. 그럼 지역 가입으로 가면 이제 끝나느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피부양자는 조건에 따라서 맞춰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지만 이 지역으로 갔을 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선택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나는 지역 가입으로 가는데 나한테 딸렸던 피부양자들은 어디로 그러면 보낼 거냐? 지역으로 내가 가게 됐을 때 가족들이 직장 다닐 때는 나의 피부양자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부모님이나 이 가족들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나랑 같이 사는 우리 식구들 같은 경우는 되겠지만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 경우도 계시잖아요. 그럼 부모님도 다른 쪽에 피부양자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지역으로 가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피부양자로 옮길 때 어디로 옮겨야 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것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옮길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걸 꼭 고려하세요. 본인 부담 상한제가 누가 가장 유리한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을 옮기실 때는 꼭 그래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뭐냐면 우선 본인 부담 상한이란 말부터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비급여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선택 진료비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 그냥 본인이 알아서 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원비를 보시면 급여에 돼 있는 것 중에서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눴지만 결국 알아서 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일부 본인 부담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공단 부담금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또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 부분 쪽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알아서 다 내줬던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20% 정도를 본인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는 바로 이 본인 부담금에 상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 여기 있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든가 비급여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는 돈 전체에 대해서 상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상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진료비가 매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실 때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의 본인 부담 상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상이 뭐냐면 어떤 환자가 1년 동안 쓴 진료비나 약값 모두 다 해요. 그 중에서 본인 부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에요. 그것이 연간 한도가 있다는 거죠. 그 한도를 넘어가면 나라에서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연간 한도는 누가 결정하느냐? 그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분위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월급이 많아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10분이다. 10분이면은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22만 원 이상 지역이든 직장이든 그분들은 582만 원까지는 내지만 그 넘어가게 되면은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적어서 건강보험료를 6분이다. 그래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지역은 5만에서 8만 원. 이 정도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280만 원 정도예요. 차이가 꽤 돼요. 한 3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만큼 부분 쪽을 나중에 환급받는다. 나중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8월이에요.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같은 병원일 땐 좀 더 유리해요. 같은 병원에서 계속 아프셔서 병원비가 나가면 그 병원에서 아무리 높아봐야 10분 이상 갈 수는 없으니까 10분이 상한액인 582만 원이 넘어가면 아예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거는 청구를 안 하는데 그럼 환급을 뭘 받냐면 본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6분이나 7분이 정도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수준이 10분이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내년 8월에 돈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건강보험료를 조금 내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건강보험료를 가장 낮은 사람으로 가족 중에 옮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나 이런 피부양자를 다른 가족 중에 딴 분으로 옮길 때는 건보료가 가장 낮은 직장 가입자로 옮기는 게 유리하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 나이 또래에는 결국 부모님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가보시면. 자, 그러면 일단은 보낼 수 있는 분은 다 보냈어요. 이제는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럼 나는 지역보험료 내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지역보험료가 나만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도 보낼 곳이 없는 거예요. 지역보험으로 따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 부모님 지역보험으로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험료도 제가 내야죠, 결국은. 자, 그러면 가족들이 내가 직장에서 나와서 지역보험으로 가면서 내게 되는 자기 가족들의 지역보험을 전부 다 합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강 지역보험료 계산하는 법을 대충이라도 알아서 대강의 금액은 알아야지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의 금액을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거니까 정확히 만든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대강 구하는 방법이에요. 지역보험료는 세 군데서 돈을 받아요. 하나는 소득 번 거에 대해서도 보험료 때리고,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 때리고,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차에 대해서 보험료를 때립니다. 소득을 한 세대를 다 따져요. 자기 자식이든 자기 자식이 아르바이트한 것까지 다 따져요. 본인이 또 퇴직한 후에 뭐 어떤 소소하게 어떤 걸 했든, 단지 뭐냐면 근로소득이라는 거하고 연금 받는 거는 30%만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찌됐든 한 집안의 소득을 다 합쳤을 때 1년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보험료는 이거로 해서 건강보험료는 1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0만 원당 3만 원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면은 6만 원에서 16만 원인 거죠. 그럼 여기 예시에 나온 것처럼 2,500만 원이다. 2,500만 원이면 16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넘으면 500만 원당 2만 원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만 원이잖아요. 결국은 우리 세대의 소득 때문에 내야 되는 보험료는 18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 세대의 재산 있잖아요. 재산 뭐 굉장히 복잡한데 뭐 이렇게 재산 많은 거 말고 보통 사람 집안채인데, 그럼 집안채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돼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 13만 원에 공시지가 가격에서 4억을 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7억이잖아요. 공시지가가 7억짜리 집이면 4억을 빼면 3억이잖아요. 억당 8천 원이에요. 38, 24, 2만 4천 원. 합치면 15만 4천 원. 결국은 재산보험료는 15만 4천 원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가 11등급이 있습니다. 차 종에 따라서 CC에 따라서 다 필요 없고 그냥 차당 2만 원으로 하세요. 복잡하게 해봐야 뭐 큰 차이도 안 나거든요. 차가 2대다. 그러면 4만 원이에요. 다 합쳐보세요. 37만 4천 원. 이게 끝이냐? 여기서 10%의 장기요양보험이 들어갑니다. 그럼 10% 넣으면 4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상황이면 지역으로 가게 되면 보험료를 내 것만 해도 한 40만 원을 내는구나. 우리 부모님 거는 뺐다고 치고, 만약에 부모님이 지역보험으로 가시면 이거보다는 재산이 적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또 내요. 그러면 뭐 한 60만 원? 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5, 60만 원 합쳐서. 이게 이제 지역으로 가면서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예요. 이걸 왜 계산하느냐면 이거 하고 뭘 비교해 보느냐. 전에 직장 다니셨을 때 보험료를 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보험료가 회사에서 반, 내가 반 이렇게 냈었어요. 그 보험료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직장에서 다녔을 때 낸 보험료가 더 작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보다는 작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3년 동안 그냥 직장에서 내던 걸 내겠다고 하세요. 이걸 내겠다고 하게 되면 3년 동안 그 금액을 그대로 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피부양자 옮기지 않아도 돼요. 전에 직장에서 있던 사하고 똑같이 3년은 갈 수가 있어요. 부모님도 안 옮겨도 돼요. 뭐 이리저리 찾을 것도 없고.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건보료를 나는 쪽으로 부모님을 옮기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선택하실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3년은 지역보험 가는 것보다는 낮게 보험료를 내고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꼭 아셔야 돼요. 직장 다니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꼭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어차피 3년밖에 안 돼요. 3년 뒤에는 다시 지역 가입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퇴직을 하시게 되면 갈 수 있는 곳은 세 가지예요. 우선 피부양자로 가시든지, 이거는 뭐 어떻게든지 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지역 가입으로 가든지, 지역 가입으로 가실 때는 두 가지. 기존의 피부양자를 건강보험료 낮은 쪽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나는 임의 계속 가입으로 갈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도저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게 그냥 지역 가입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알아서 돈 매기고 걷어갑니다. 다음 부분 쪽은 우리가 보통 건강보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얘기입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이 도대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폭탄이라는 말이 이제 왜 나오느냐 하면 건강보험 돈을 걷어갈 때 정산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직장하고 지역하고 좀 다른데 직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겪어보셨죠? 4월 달에 1년치 지난 해에 건강보험료 부분 쪽에서 안 냈던 부분 쪽을 한꺼번에 냅니다. 보시면 2019년도 4월 달에는 2018년 소득이 확정이 돼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이 그 전에 끝났잖아요. 2019년 4월은. 그럼 2019년 4월 달에 2018년 소득을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이제 올려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2018년도에는 2018년 소득을 몰랐기 때문에 2017년 소득 기준으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소득 기준으로 다시 산정을 해가지고 내야 되는 돈을 1년치를 다시 올려받는 거죠. 대부분은 더 받죠. 이 뭐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뭐 이런 경우에만 돌려받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은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이게 매년 4월 달에 직장인들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은 그게 아니고 지역은 11월 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지 그 사람의 소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확인되는 데까지가 11월까지 가야 돼요. 11월 달에 가면은 그 전에 10월 달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이제 받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조정해서 올라가죠.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건강보험 폭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퇴직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겹쳐가지고 뭐 직장에서 4월 정산을 했는데 퇴직하면서 또 퇴직 정산을 하고 지역으로 갔더니 또 지역 정산을 하고 그래서 뭐 도대체 1년에 정산을 몇 번씩 하는 거냐 건강보험은 뭐 맨날 돈만 걷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 정산 구조에 따라 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장에 있거나 지역에 있을 때는 일상적으로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데 퇴직한 경우에 좀 특이하게 나오는 건강보험 폭탄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임원들이 주로 겪는 일인데 한번 예를 보시죠. 올해 2월 달에 퇴사를 하셨어요. 어떤 회사의 임원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 정산을 합니다. 퇴직 정산을 어떻게 하냐면 2019년 연말 정산을 하셨잖아요. 2월 달이면 그럼 그걸 가지고 회사에서 알아서 4월 달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할 걸 미리 알아서 간이표를 가지고 정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건강보험료를 이미 뗍니다. 그럼 4월 달에 안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떡하죠? 이제 지역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럼 지역으로 가면 재산서부터 다 따져가지고 이제 다른 기준으로 지역보험료가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임원들은 성과급이라는 거를 나중에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성과급을 주려고 그러면은 주주총회가 끝나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지 임원들의 성과급이 나옵니다. 근데 주주총회가 3월 말이에요. 그럼 3월 말에 주주총회 끝나야지 이 돈이 나오니까 회사 나온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월 달에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지역보험으로 갔을 때는 지역은 2018년 기준으로 재산이나 이런 걸 따지니까 뭐 이 성과급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해 5월 달이 됐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이건 2019년 걸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2020년 건 안 하게 되거든요. 이걸 안 하니까 11월 달에도 연간 정산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갑니다. 이걸 빼고 이제 지역보험료를 산정해서 하는데 이 해는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5월 달에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때 언제 하느냐 20년 거를 내년에 하게 돼요. 그럼 내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잡히죠. 뭐가 잡혀요? 성과급이 잡혀요. 그럼 성과급이 잡히면은 어떡합니까? 그해 11월에 정산이 되죠. 그때 때려 맞는 겁니다. 보험료가.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자기가 퇴직한 게 2020년 2월인데 2년 가까이 지나서 건강보험료가 2년 전에 받았던 성과급 때문에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당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퇴직하면서 있었던 목돈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다 용도대로 썼고 다 나눠졌고 소득도 적은 상태인데 갑자기 이런 목돈으로 건강보험료를 무대기로 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라는 게 뭐냐면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거를 옛날에 한꺼번에 냈지만 지금은 한꺼번에 내지 않아요. 이거를 5달에 나눠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이제 이거 폭탄이라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나눠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때 건강보험 폭탄만 받는 게 아니라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건강보험료 내는 것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21년 11월에는 건강보험을 한꺼번에 내는 것도 있지만 건강보험료 단위가 올라갑니다. 지역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소득도 작아졌는데 건강보험료를 왜 더 내라 그러냐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이 소득이 일시적이고 이런 것이라는 걸 가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그래서 자기가 들어오는 소득이
이게 아니라는 거를 조정 신청을 하셔야 돼요.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게 되면 그 다음 해에 돌려받기는 해요. 한참 뒤에. 근데 이게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때 가서 돌려받아야 무슨 이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이게 차이가 크면은 설명을 하시고 내 원래 소득은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높이지 말아 달라고 적극적으로 그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크게 나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달 분납을 해가지고 쭉 나눠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이걸 좀 대응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취직을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올해 2월 달에 아까 퇴직한 임원이 그해 10월 달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 건보로 들어가요. 직장 건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해 말에 연말 정산을 해요. 연말 정산을 하면 그 다음에 4월 달에 연간 정산을 해요. 그럼 자기 정산했는 줄 알죠? 아니에요. 여기서 받은 성과급은 그거랑 관계없이 11월 달에 또 합니다. 그 자기는 4월 달에 했는데 왜 11월 달에 또 나오느냐? 그래서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 구조를 좀 알아두셔야지 놀라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것이 없는 걸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야 되는 돈인데 뒤로 밀어서 내서 잊어버릴 때쯤 나오니까 이게 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응책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돈을 준비하시든지 나눠서 내게 하든지 적극적으로 가서 소명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에 건강보험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 건강보험하고 똑같은 것이 우리가 4대 보험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